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올해 들어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월가에서 미국 증시 전망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와 야데니 리서치가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가를 하향 조정한 건데요. 실제로 S&P 500은 어제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은 연고점 대비 8% 넘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와 달리 코스피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8.64% 상승하면서 글로벌 대비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상승 모멘텀을 보이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등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과 앞으로의 투자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AI가 전 세계 산업기술의 화두로 자리 잡았는데요. 과연 생성형 AI의 생산성이나 경제적 효율성은 얼마나 될까요? 과거 신기술과는 달리 AI가 도입되고 우리 삶에 적용되는데 생각보다 더 짧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성형 AI 도입 시 생산성이 대폭 증대되는 한편 노동력은 파괴적 변화를 겪게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는데요. AI가 몰고 올 경제적 효율성의 변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기상 속보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입니다. 3시 30분 현재 강원 태백, 강원 남부 지역, 남부 산지 지역에 대설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 외출은 가급적 피하시고 부득이 꼭 외출하셔야 될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눈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 등은 피해가 없도록 미리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먼저 살펴볼까요?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잠시 중단되는 일이 있었죠? 네, 유가증권 시장이었고요. 오전 11시 37분부터 11시 44분까지 한 7분여 동안 네. 코스피 거래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주요 증권사 보통 이제 HTS라고 해서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를 많이 하시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호가창이 멈추고 거래 주문 명세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고요. 네, 네. 또 코스피 시세 자체도 움직임을 그 시간에는 멈췄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정규 시간대에 거래를 멈춘 거는 한국 거래소가 개소한 이래 처음입니다. 네. 아직까지 거래소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전해지는 바로는 그 매칭 엔진에 좀 문제가 있어서 내부 전산 장애가 발생했다라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네. 이건 아직 한국거래소의 공식 입장이 나와 봐야 확인이 가능한 문제이고요. 오늘 이 거래가 멈추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동양철관 같은 종목은 철강 쪽으로 이달 들어 주목받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3시간 동안 거래가 안 됐다가 네. 3시 정에 거래가 재개되면서 상한가로 곧바로 막 직행하는 이런 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오늘 좀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거래 중단 사태를 이제 수습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귀추가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만약 거래소 측 전산 사고로 인해서 정말로 거래가 일시 중단됐다면 이거는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피해 부상 책임 소지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네. 자, 그리고요. 지금 탄핵 정국에 맞물리면서 추경 논의가 좀 지지부진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치권이 속도를 내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하에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달 안으로 정부에 추가 경정 예산 안을 편성해서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다만 추경 규모나 목적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35조 이른바 슈퍼 추경안을 내놓은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15조에서 최대 20조 사이에 이른바 핀셋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의견 차이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추경 목적에 있어서도
여당이 국민의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상대로 한 선별적 지원을 중심으로, 반면에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 같은 보편적 지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서 모수 개혁 우선 처리하자는데 네. 합의했다면서요. 이거는 뭐 지난주에 양 당 간에 공감대가 만들어진 부분이기도 한데 오늘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합의를 또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율 13% 올리는 것, 또 소득 대체율을 43%로 하는 이 모수 개혁을 우선 처리하자라는데 합의를 한 거고요. 이 모수 개혁을 위한 부차적인 조건들, 예를 들어서 군 복무나 출산 크레딧, 또 저소득층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다만 남은 난제는 구조 개혁입니다. 이 구조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일단 연금 특위 구성에서부터 여야 합의로 처리를 한다, 이런 문구를 두고도 지금 여야 간에 이견이 좀 있어서 앞으로 이거는 추가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한편 미국 에너지부가 지금 우리나라를 민간 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고요. 또 국민의힘은 상임위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한 후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는 그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K 파트너스 측에서는 이제 김병주 회장은 불참을 했고요. 김광일 MK 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경영진인 또 조주영 공동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 기업 회생을 신청한 배경부터 이 의사결정 과정, 또 기업 회생 이후 정상화 노력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네. 일단 회생 절차 신청 자체가 최선책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MBK 측, 즉 김 부회장은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강조를 했습니다. 즉 신용 등급이 A3-로 내려가면서 기업 어음이 거래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부도를 피하기 위해서 회생 신청을 한 것이다, 이런 설명을 내놨고요. 기업 어음 발행이 안 되면 3개월 안에 6천억 원에서 7천억 원 규모의 자금 상환 요구가 들어오고 부도를 막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거래처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회생 절차에 들어가고 채권자들과 별도로 협의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하지만 의원들은 역시 MBK 측의 설명에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 일단 과거 사례를 보면 이렇게 A3- 등급에서도 단기채를 발행한 사례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을 신청한 게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반박을 한 것이고요. 또 이 홈플러스 기업 어음을 판매한 신영증권 금정호 사장도 MBK 측 설명을 반박했는데, 일단 실질적으로 A3 등급 자체도 네. 투자 적격 등급으로 봐야 되고, 네. 등급이 하락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기업 회생을 신청한 사례는 보지 못했다라는 점도 언급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은 이 MBK 사례가 좀 안 좋은, 이 자본시장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게 A3- 등급만 돼도 다 이렇게 부도를 신청하게 되는 것이라면은 어떤 투자자가 이 등급에 있는 기업들에게 과연 투자를 할 수 있겠냐,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MBK가 결국 자본시장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 이렇게 질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제 불출석했지 않습니까? MBK 네.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에 대해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꽤 컸다면서요? 네, 오늘 김 회장이 중국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을 했고,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를 보면 자신이 이제 투자가 완료된 어떤 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적시를 했고, 차후에 서면 제출 등의 방법으로 질의에 응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김 회장의 불출석과 태도에 대해서 오늘 여야 가리지 않고 강한 어조로 의원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이 사모펀드의 약탈적인 인수합병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끝까지 책임 추궁을 해야 되고, 상임위 차원에서도 모든 법적인 조치와 또 김 회장이 참석을 할 때까지 별도의 청문회를 계속해서 열어야 한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내렸습니까? 네. 가계대출 기준금리가 되는 이제 코픽스가 5달 연속 하락을 하면서요. 지금 2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2%대로 내려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오늘부터 이 코픽스의 하락분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등에 추가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KB국민은행에서는 주담대 신규 취급액 기준 변동금리 기준입니다. 4.34에서 5.74%로 내려갔습니다. 이거는 네. 기존보다 0.11%포인트 정도 떨어진 것이고요.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 등도 역시 변동형 주담대 금리 기준으로 상단과 하단이 0.1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보통 이자 부담이 덜 적어지기 때문에 대출 수요가 늘어나기 마련인데 네. 이달 들어서 은행권의 이 대출 증가세가 좀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서 좀 주목을 끄는 부분입니다. 5대 은행 기준으로 이달 1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 증가분을 보니까 네. 8,6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네. 지난달에 3조 원 정도 증가를 하면서 갑자기 또 증가폭이 확 늘어났었는데 한 달 만에 또 증가분이 확 줄었죠. 아, 그렇군요. 네, 최근에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오르니까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가 다시 강화되는 기조이고 이에 따라서 은행권도 대출 관리 강화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최근 조정을 겪고 있는 뉴욕 증시가 어제는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부진을 면치 못하는 미국 증시와 달리 최근 국내 증시 흐름은 좀 견조합니다. 특히 순매도 흐름을 이어가던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는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사들이면서 외국인 복귀와 함께 국민주인 삼성전자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흐름이 이어질지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들어서 이제 미국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 투자은행들이 그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지금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오랫동안 시장을 지켜봐 오신 전문가로서 교수님께서는 최근에 그 미국 증시의 둔화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예. 전망치를 거의 다 낮추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가 작년 말에 S&P 500을 올 연말에 한 6,500 네. 이렇게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6,200으로 낮췄고요. 네. 예, 대부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낮추느냐? 예, 그동안 미국 주가가 사실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 10년 평균 네. S&P 500 연평균 상승률이 12.2%였습니다. 네. 네, 그런데 2000년에서 2010년 연평균. 예, 네. 연평균 상승률이요. 네. 2000년에서 2010년 이때는 그 IT 거품 붕괴된 시절이었었는데요. 네, 네. 연평균 상승률이 1.0이었었어요. 1.0%. 네. 예,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다들 지금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조금 더 하향 조정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예, 저도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 근무하면서 늘 그 분기별로 보통 조정을 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전망했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또 뒤따라 떨어진다고 전망하는 게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제가 평가를 해보니까요. 예, 저는 장기적으로 그 나라 주가가 그 나라의 명목 GDP를 따라 성장을 하거든요. 네. 예, 이거로 미국 적정 주가를 한번 S&P 500 기준으로 평가해 보니까 네. 한 5,200 정도가 적정 주가가 어머나. 나와요. 5,200이요? 예, 지금 네. 어제 5,675였으니까 5,675로 끝났는데 거기보다 5,200이면 한 475? 예, 한 10% 포인트, 10%. 한 10% 정도는 하락할 여지가 있다. 물론 그 제 전망이고요. 네. 네, 저보다도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데가 BCA 리서치라고 있죠. 네, 네. 이거는 독립 리서치인데요. 네. 여기는 그냥 그동안 비관적으로 전망해가지고 틀리기는 틀렸는데 네. 올해 S&P 500을 계속 부관적인 전망이었어요, 오랫동안.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는 뭐 4,200까지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 뭐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기우제 수준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은요. 예, 예. 네, 그래서 거기서 얼마까지 지금 전망하고 있다고요? 4,200까지 예, 예. 언제 올해 말에? 예, 올해. 아, 예. 그래요. 네. 아까 골드만삭스는 종전 6,500에서 6,200으로 하향 예. 조정했다고 하셨는데 그 야데니 리서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에드 야데니가 이제 설립한 예, 예. 거기서 닷컴 버블도 경고를 했었고 2008년 예. 금융위기도 맞췄었고 예. 2023년에 그 시장 그 변동성에 대해서도 잘 판단했던 예. 그래서 예측력이 꽤 있다라고 평가받는데 거기서도 7,000에서 6,400으로 예, 그렇게 낮췄습니다. 낮췄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좀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그게 같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전망을 하셨었죠, 교수님? 작년 연말쯤에는 어떻게 전망하셨었죠? 예, 저는 올 상반기에 네.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다. 예, 그래서 올해는 미국 주식 비중을 가감히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네. 자, 그런데 지금 미국 경기가 좀 침체될 거다라는 전망을 근거로 주식 시장이 좋지 않을 거라고 전망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지금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교수님? 예, 지금 애틀란타 연준에서 그 GDP 나오라고 있거든요. 네, 네. 예, 그게 계속 그 경제 데이터가 나오면은 전망치를 바꾼데 오늘 보니까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2.1%로 보고 있어요. 마이너스 1.2%요? 2.1%요. 마이너스 2.1%요? 예, 연율 기준입니다만은 네. 뭐 저는 한 0.1%, 2분기 한 1.4% 마이너스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뭐 저보다 좀 비관적인 수치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냐? 첫 번째는 미국 GDP의 69%가 소비거든요. 네. 네, 그런데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미국의 2월 그 소매 판매라는 게 네, 발표가 네, 됐거든요. 네, 네. 소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1월에 전월보다 1.2% 감소했는데 네. 2월에는 시장은 한 0.6% 증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0.2%. 네. 그러니까 1월에 1.2% 감소하고 2월에 0.2% 증가했으니까 예. 1월 보면 한 1% 정도 감소한 거죠. 네. 예, 그리고 최근에 저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 네, 있거든요. 네. 예, 그게 급락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예, 미국 GDP 중에서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작년 기준 17% 정도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공무원 지금 해고하고 네. 정부 지출을 그 줄이고 있지 허리띠를 않습니까? 졸라매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예. 네. 그래서 그러다 정부 지출이 보니- 줄어들면 경제 성장률 낮아질 수밖에 없죠. 네. 예,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걸 그 디톡스라고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미국 네. 경제가 너무 정부 지출에 의존했다. 이걸 좀 수술할 필요가 있다. 해독해야 된다. 예, 그래서 미 상무장관이나 일론 네. 머스크는 GDP 계산에서 정부 지출을 빼버려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미국 그러니까 소비 증가세가 많이 떨어지다 보면 예,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우려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예, 이제 시장이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고 있어서 일기 행정부 때처럼 좀 증시 부양에 대한 좋은 멘트가 한번 나오면 그게 또 시장이 급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일부에서는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기대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트럼프 임기 때 S&P 500이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연평균 17%나 상승했어요. 진짜 많이 올랐죠. 네. 예,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예, 트럼프가 다시 경기를 부양하면은 주가가 더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의 차이가 뭐냐 이걸 볼 때 그때는 미국 S&P 500이 명목 GDP 등 이런 경제 변수에 비해서 네. 좀 저평가됐었어요. 네. 예, 그런데 최근에 몇 년 동안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지금은 고평가 영역에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주가는 트럼프는 최근에 그 보지도 않는다.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도 뭐 일시적인 하락이다. 하교를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걔를.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경기 침체에 빠지면은 네. 주가가 조금 더 심각한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요,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그 M7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대형 기술주들 특히 이제 올해 그 하락세가 크죠.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애플, 뭐 특히 테슬라가 많이 떨어졌죠. 네, 예, 전부 AI 관련주들이 떨어졌는데요. 예, 그런데 이것들도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가대평가된 영향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그 딥시크 영향을 좀 받은 것 네, 같습니다. 네. 중국의 딥시크 예. 출현 이후에 네. 한마디로 저비용 고효율 AI를 개발했지 네,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데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넣을 필요가 있냐미고 예, 그렇게 가행 얘기하는 투자 거죠. 문제가 제기된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기업들 가행 투자 결과로 이익이 감소할 것이다. 예, 그리고 예,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들이 기술적으로 많이 팔았어요. 네, 예, 대표적으로 스탠리 드러큰 밀러라고 있죠. 네. 이분이 그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평균 수익률이 30%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군요. 예, 매년 손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네, 예, 그런데 이분이 그 그 인물이 작년 말 팔았어요. 올 연초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주식을 전량 매도를 해버렸어요. 아, 전량 매도를 했어요. 전량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필수 소비재를 사고 있는데요. 아, 그래서 이런 유명한 투자자들이 네. 이렇게 팔고 있으니까 일반 투자자들도 아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중국의 기술주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많이 올랐죠. 특히 네. 비아디 같은 그 전기자동차 회사 네. 이런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중국의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예, 특히 올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오른 주가 지수가 홍콩 주가 지수예요. 네. 그리고 1년 반 전에 우리 금융회사들이 홍콩 ELS 받아가지고 우리 투자자한테 큰 손실을 입혔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그때가 주시장이 바닥이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는 현재만 보지 말고 네. 미래 다른 사람들이 정말 큰 손해를 봤다 했을 때 거꾸로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번에 홍콩 주식이 또 보여준 거죠. 네. 그래요. 그 중국의 그 팹4요? 그것도 요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예. 네. 예, 중국의 여러 가지 뭐 기술주들이 네. 그래서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중국 정부가 뭐 지난주에 양해라는 게 끝났는데요. 예, 그동안 뭐 건설 뭐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됐습니다. 기업 부실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네. 이번에 그 내수를 부양하겠다. 통화정책, 재정정책 좀 적극적으로 예, 운용하겠다. 네. 그리고 기술의 투자를 좀 너무 많이 하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중국 정책 방향이 나오면서요. 예, 관련 종목들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M7은 그러면 앞으로 그 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된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거기도 뭐 기업이 여러 개가 있어서 조금 붙이면 서로 좀 다를 수도 있어서요. 예, 부침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저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회사 중에서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2000년 IT 거품이 붕괴되고 제자리 오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랬었나요? 예, 예. 어, 그래서 이번에 뭐 그 정도 거품은 아니지만은 네. 예, 상당히 제자리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부진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올 초 대비 얼마가 빠진 거죠 지금? 연고점 대비 S&P 500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비해서 S&P 500이 어제까지 3.5% 하락했고요. 특히 나스닥은 7.8%. 네. 고점에 비해서는 나스닥은 10% 이상 떨어졌죠. 네. S&P 500도 한때 고점에 비해서 10% 정도 떨어졌었습니다. 네. 보통 10%면 증시가 조정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뭐 S&P 500 그 정도 떨어졌고 나스닥 지수는 그 이상 떨어졌었죠. 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주식을 보면 미국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는 지금 꽤 그나마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초부터 흐름이 좋았고요. 예. 뭐 약간 좀 출렁임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제 같은 경우도 꽤 좋았지 않았습니까? 예, 어제 또 많이 오르고요. 올해는 약간 올랐습니다만. 네. 예, 올해 들어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오른 지수가 홍콩 지수고요. 네. 예, 그다음에 독일, 네. 그다음에 우리 코스닥 지수입니다. 예. 예, 작년에 코스닥 지수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떨어졌었죠. 예,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세계 평균보다는 한 3배 가까이 더 올랐어요. 평균 상승률보다 예, 평균 올 상승률보다 들어서. 올해 들었어요. 네. 예, 그러면 우리 주가 지수가 왜 이렇게 오르느냐? 지나치게 그동안 저평가됐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들도 팔고 우리가 국내 정치적 불안으로 예, 제가 명목 GDP로 평가해 보면요. 네. 작년에 우리 코스피가 한 24% 정도
저평가 영역이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저평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좀 조정을 보이고 아주 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보면은 미국 주가 떨어지면 우리 주가도 같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좀뭐 근데 미국이 기침만 해도 우리 감기 든다 이렇게 예. 할 정도로 네. 최근 영향이 1년 많았는데. 동안은 우리 코스피하고 S&P 500하고 상관계수를 보니까 네. 마이너스 0.6 정도 나와요. 일이 정확히 같이 움직인다는 예. 건가요? 네. 예, 마이너스 0.6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상당히 크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네. 예.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 주가 떨어지면 우리 주가도 떨어진다 이런 식인데요. 네. 물론 장기적으로 맞습니다. 네. 예, 그러나 작년 12월에서 뭐 최근까지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까 S&P 500을 그 뭐죠 명목 GDP로 해서 평가해 본 결과 5,200 정도 갈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한국은 어느 정도 코스피, 코스닥 어느 정도 갈 거로 분석해 우리 보셨나요? 주가는 3,200 정도 나와요. 오호. 그래서 지금 보면은 네. 좀 높은 수치가 아닌가. 예, 그런데 우리 코스피가 2021년 상반기에 네. 3,300까지 갔거든요. 예, 그때는 가대평가 영역이 있었죠. 네. 예, 사실 그때는 제가 2,200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그 지나치게 그때 저평가돼. 너무 못 맞추셨네요. 아니 그때 2,200이라고 하셨잖아요. 3,300 갔을 때 네. 근데 2,200까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2,135까지 떨어졌죠. 네,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2,612로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예. 그럼 아직까지 이제 올라갈 여력이 예, 꽤 남아 있고 그만큼 저평가돼 있는 거라고 보시는 예, 거예요. 그렇죠. 예, 저는 뭐 자산 가격이라는 건 늘 그 장기적으로는 상승하거든요. 네. 하워드 막스가 한 이야기가 네. 자산 가격은 늘 상승으로 가는데 어떤 때는 그 추세선 위에 있을 수 있고 추세선 밑에 있을 텐데 미국 주가는 그 추세선 위에 있고 우리 주가는 추세선 그렇죠. 밑에 있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상향 하는데 우상향 울퉁불퉁 하는데. 하면서 가는데 예, 예. 지금 우리는 지금 약간 밑에 있다. 추세선 밑에 있다. 예, 추세선 예, 예. 밑에.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강세를 보였다는 점에 많은 분들이 좀 희망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삼성전자가 별 움직임 없이 끝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삼성전자 움직임. 예, 삼성전자 어제 5.3% 올라가지고 57,600원이었는데요. 네. 오늘은 한 59,000원까지 오르다가 예. 종가는 어제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네. 문제는 그 삼성전자 주가가 앞으로 오를 것인가. 네, 그거 궁금해요. 그거 여쭤보려겠습니다. 예, 저는 그 거시적 측면에서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거시적 측면이라는 건 예. 어떤 말씀이십니까? 특히 삼성전자 주가가 반도체 수출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약간 선행하기는 하는데요. 네. 예, 그런데 반도체. 반도체 수출이 작년 9월에 네. 136억 달러였어요. 굉장히 예, 좋았잖아요. 작년 9월이 정점이었죠. 근데 그 이후로 좀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올 2월에 96억 달러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3월에는 100억 달러 좀 넘을 거로 보고 있고요. 네. 4월에 좀 주춤거리다가 5월 이후로는 계속 100억 달러 넘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미국적으로는 그렇게 수요가 늘고 있지 않은데요. 우리 반도체 수출은 80%가 중국, 홍콩, 베트남, 인도 쪽으로 가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쪽으로 그 반도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수출이 그 증가한 걸 보면은 네.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그 삼성전자 내부적인 문제죠. 네, 그런데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제가 삼성전자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네.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앞으로 어떻게 전망할까 이거 계속 보고 있는데요. 네. 예, 작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32조 8천억 정도 됐거든요. 예, 예, 그런데요. 그런데 어떤 애널리스트 올해 17조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있고요.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까지 떨어진다고요. 어떤 애널리스트는 작년 수준이다. 예, 그만큼 지금 불확실하다는 거죠. 네. 예, 그런데 내년은 대체로 비관적인 애널리스트 올해보다는 좀 높을 것이다. 예,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는 미리서 반영하거든요. 이제 내년 이익이 과연 증가할 것인가. 올해 이익 감소한다는 거를 이미 삼성전자 주가 5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진 게 많이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HBM 반도체 사업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좀 부진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SK 하이닉스 비해서도 그렇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럼 내년은 괜찮은 게 선반영돼서 오를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면 어떨지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일단 외국인들은 좀 사들이는 쪽으로 지금 바꾼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누렸다가 또 다시 또 나갈까요? 지금은 나갈 단계는 아니고요. 네. 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제가 평가하기는 저평가고요. 네. 예,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살 때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라 뭐 한국 경제도 보고 한율도 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경제 안 좋죠. 뭐 작년에 우리 경제가 2.0% 성장했는데 네. 올해는 아마 1.5% 안팎일 텐데요. 예, 그런데 분기별로 보면은 1분기가 가장 낮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전망한 것 보니까요.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만은 1분기 경제 성장률을 0.2% 보고 있는데 쭉 올라가지고 4분기에는 2.3%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분기별로 보면은 1분기가 최악일 것이다. 네, 그리고 환율도 지금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높은 수준입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가도 저평가 영역에 있다. 네. 원화 가치도 저평가 영역에 있다. 그러면 아마 점차 좀 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글로벌 증시 흐름이 이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산 리밸런싱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이제 서학개미 하시던 분들이 이제 좀 우리 주식으로 좀 돌아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워낙 경기 불확실성도 크고 하다 보니까 미국의 관세 전쟁이라든가 이렇게 복잡한 게 많아서 그냥 좀 주식 비중을 줄이고 안전한 금이라든가 대체 시장으로 좀 옮기는 게 어떨까 고민이 참 많아요.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네, 불확실성이 높은데요. 제가 여러 자산 평가해 보니까 우리 코스피가 제일 저평가돼 있습니다. 네. 예, 금값도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고평가 영역이 있고요. 예, 저는 여러 자산 중에서 올해는 그래도 우리 주식 그래도? 비중을 조금 물론 채권도 투자하고 주식도 투자하고 뭐 중국인도 미국 주식 투자해야 되죠. 근데 올해는 우리 주식 비중을 조금 높이 가지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금값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으시나 장기적으로 보죠. 상승할 텐데요. 네. 금값을 결정하는 게 미 달러 인덱스, 그다음에 물가, 미국 금리거든요. 이런 거 보면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단기 추세를 구해 보면은 지금 금값이 한 30% 정도 가대평가 영역이 있거든요. 네. 네, 그게 트럼프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증시는 조금 저평가돼 있고 오를 여지는 좀 남아 있으니 자산 리밸런싱이 필요하다까지는 다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코스피가 오르고 코스닥이 오르고 해도 내 종목만 계속 소외돼서 이상하게 엇박자로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돈을 벌었다는 분들은 거의 못 봤거든요. 어떤 업종을 좀 중심으로 보는 게 좋을지 좀 더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저는 뭐 AI 그 자체보다는 AI를 응용하는 기술. 네. 네, 그런데 우리가 통신 서비스 회사 보니까 AI하고 통신 기술하고 접목시켜가지고 많은 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올해 통신주 좋게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반도체, 네. 네, 그다음에 뭐 조선 방사는 계속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 있어서 네. 뭐 조선주는 일부 조선주는 더 오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올해 1순위라면 저는 통신 그다음에 반도체, 예, 그다음에 조선 방산. 예, 조선 방산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디지털 이코노미 오늘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 얘기해 주신다고요? 오늘은 다시 한번 생성형 AI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네. AI에 대한 이야기는 연초부터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지난 1월 중국의 생성형 AI인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네. 모든 AI 이슈가 여기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최근 AI 관련 주식시장은 이 딥시크 전과 후로 나눠봐도 좋을 만큼 극명한 변화들이 나타날 정도입니다. 그 앞에 지금 김영익 교수님 왔다 가셨는데 네. 계속 듣고 싶었어요. 네. 어떤 종목 해야 되나? 2주 전에는 벌써 가셨어요. 네. 2주 전에는 AI 모델 자체보다는 중국의 AI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오늘은 딥시크 이후에 생성형 AI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네.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딥시크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뭡니까? 네, 이게 이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간 AI 개발을 주도해온 미국의 방식이 반드시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이 아마 가장 큰 변화일 겁니다. 네. 지난 1월에 딥시크가 등장하자마자 미국 상장 기술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증발했어요. 특히 AI 열풍 속에서 이 반도체를 공급해오던 엔비디아는 6천억 달러 가치가 하락을 했고요. 일단 그 성능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구글과 오픈 AI가 개발한 AI와 성능 면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었고요. 또 극히 낮은 비용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네. 일전에도 소개를 드렸지만 미국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중국은 최첨단 반도체를 활용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갖고 있던 반도체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네. 훈련에 사용된 칩을 자체적으로 최적화해서 최대한의 성능을 이끌어냈던 겁니다. 궁즉통이에요. 그렇죠. 네. 그 결과로 이 최고 수준의 AI 모델 구축 비용이 급격하게 하락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이러한 전략이 이제 투자자들로 하여금 미국 방식에 의구심을 들게 했는데요.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먼은 수년간 투자자들과 미국 정부에 AI의 최전선에 머무르려면 막대한 자금과 연산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엔비디아 역시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상장 기업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최고 수준의 AI를 구축하려면 자기가 만든 고가 반도체를 반드시 구매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이죠. 네. 실제로 이 엔비디아의 최고급 반도체 이윤율은 90%를 상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투자자들은 소수의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믿고 이들의 베팅을 해왔는데 이 딥시크와 같은 이 빠른 추격자가 훨씬 낮은 비용으로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이 기존 AI 선두 기업들이 기대했던 초과 수익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주식시장에 발생을 한 겁니다. 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이 데이터 센터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도 덩달아 타격을 받았어요. AI 데이터 센터 확장을 위해서 터빈을 건설하는 이 지멘스 에너지나 원자로 가동을 위한 우라늄을 공급하는 카메코 등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오픈 AI가 상장 기업이었다면 아마 주가가 엄청 빠졌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여파는 컸지만 반대로 웃는 기업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대표적인 기업이 애플입니다. 네. 애플은 유독 AI 역량 구축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전략을 펼쳐왔는데요. 원천 기술을 직접 개발하진 않겠다라는 거죠. 딥시크의 등장은 이런 전략이 이제 옳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직접 AI 모델을 개발할 필요 없이 시장에서 우수한 모델을 선택해서 도입하는 것만으로 자사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실제 이런 전략 다양화는 순식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도 AI 기업이 있는데요. 미스트랄이라고 있고요. 네네. 아랍에미리트의 TII 같은 소규모 AI 연구소들도 이 딥식의 효율성 개선 전략을 모방할 수 있을까를 두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굉장히 눈여겨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딥시크의 가장 큰 장점은 연산 비용을 아주 극단적으로 낮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메타가 개발한 라마 3.1 모델의 훈련 비용이 한 6,100만 달러쯤 됩니다. 네. 근데 딥식은 600만 달러에 불과하거든요. 네, 네. 딥시크 등장 이전에는 인공지능의 답변만으로도 사람들은 감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품질만으로는 그렇게 감탄하지 않습니다. 많이 익숙해진 거죠. 이제 AI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고품질은 당연한 거고요. 네. 이를 저비용으로 구축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극단적으로 훈련 비용을 낮추는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재밌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스탠포드와 워싱턴 대학 연구진이 사전 공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규모 언어 모델을 학습하는데 단 6달러를 들었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네. 딥식이 600만 달러가 저비용이라고 인정받는데 네. 6달러가 등장을 한 거죠. 아. 그리고 딥시크가 270만 시간을 훈련했는데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짧은 시간에 훈련이 가능해? 라고 했지만 이들 연구진이 한 건 7시간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 달랐는데요. 네. 훈련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학습시킨 게 아니라 훈련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데이터셋을 선별해서 학습을 시켜본 겁니다. 이제 뭐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이 모델에서 재미있는 게 생성형 AI가 생각을 못 맞히게 합니다. 이제 생성형 AI가 보통 생각을 맞췄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데 네. 이 모델에서는 계속 기다리고 사고하도록 만듭니다. 아. 생각을 마치더라도 더 추론해 보도록 모델을 만들어서 아. 평소보다 4배 더 오래 사고하도록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수학과 과학 시험 문제 점수가 20% 상승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 이게 이제 우리 아들 교육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계속 고민해봐 이런 거죠. 네. 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런 경쟁들이 치열하게 전개가 될 겁니다. 미래에는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라 비용 대비 성능 향상, 결국 효율성이 중요하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차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인류의 기술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쭉 보면 기술만 바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AI 효율성 혁신은 과거에 의하면 결국 AI 사용량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경제학에서는 제번스의 역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자원의 사용 효율이 증가하면 절감된 비용 때문에 해당 자원의 사용량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효율이 증가하면 소비가 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전보다 조금만 소비해도 동일한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 효율이 좋아지면 네. 더 많은 곳에서 소비가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소비가 아하. 증가하는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네. 이게 이제 역설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이 제번스가 19세기 후반의 경제학자인데요. 석탄이 현대 물질 문명의 원동력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 유한하다 보니까 곧 고갈될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수록 석탄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석탄 매장량의 빠른 고갈로 이어져서 결국에 영국 경제가 침체되는 역설적인 결과가 초래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런데 AI 분야에서는 제번스의 역설이 오히려 이 딥시크의 등장으로 미국 AI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안도감으로 바꿔주는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 거죠? 제번스 역설의 역설인 셈인데요. 고성능이면서 네. 저렴한 중국의 AI가 네. 미국의 경쟁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산업 전반적으로는 순기능이 커진다는 겁니다. 아하. AI 비용이 낮아지면 저렴해지면 그렇 AI 활용이 증가되면서 전반적인 시장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제 AI 기업은 가격이 아니라 수량으로 매출을 늘릴 수 있다라는 논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게다가 연관된 산업도 커질 수 있습니다. 딥시크가 훨씬 더 많은 연산 능력을 필요로 하는 미국의 AI 모델과 유사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은 데이터 센터가 생각보다 더 생산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라던가 반도체 수요가 지금부터 훨씬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의미로 연결되는 거죠. 네. 일종의 AI 낙관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효율성 개선이 더 높은 수요로 이어져서 AI 기업에 유리해질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왜냐하면 AI 기술이 계속 발전할수록 가격이 낮아지는 방향만 작용하면 이 네. 말이 맞는데 네. 기술이 발전할수록 AI에 기대하는 바가 높아진다면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도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AI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늘려서 네. 오히려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측면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석탄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재화인데 AI는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낙관론으로 무조건 이어지진 않을 거다라는 무슨 말? 석탄은 평가들도 꼭 필요한 거고 AI는 그렇죠. 안 써도 뭐 그렇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을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똑같이 비교하기에는. 고갈될 일이 없다라는 거죠. 네. 지난번에는 AI의 그 환각 효과인가 그 말씀 해주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 네, 할루시네이션 그걸로 이제 단점 말씀해 주셨는데 또 어떤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예, 지난번에 이제 기술적인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오늘은 AI 도구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 싶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대형 언어 모델이 2020년대 초반에 등장했을 때
이 경제학자들이나 기업 경영학자들은 노동시장에서 격차를 줄이고 특히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네. 기회의 평등을 구현하는 도구처럼 여겨졌었죠. 그런데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연구 결과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AI는 상위권 인재들이 더욱 높은 성과를 내도록 하는 반면에 나머지에게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네. 이 AI를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AI에게 양질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질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묻느냐. 네, 질문이 되게 네. 중요한데 네. 그렇다 보니까 원래 양질의 인력들은 적당한 질문을 잘 하면서 네. 이 AI 도구에 대한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AI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네. 노동시장 내 격차가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AI 도구를 이용해서 신소재 발견 연구에서 이 상위 연구자들의 생산성은 거의 2배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하위 3분위 연구자들에게는 측정 가능한 영향이 거의 없었다라는 연구 영향이 결과들이 없었다. 네, 나타나고 예. 있습니다. AI 혜택이 고성과자들에게 집중되고 저성과자들은 거의 향상되지 않거나 오히려 도태되는 경향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이게 겁니다. 노동시장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꽤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또 다른 그렇죠. 그 역작용도 있네요. 이제 네. 과거의 연구들은 이제 이런 류의 연구들입니다. 생성형 AI 도구가 신입 고객 지원 직원들의 생산성을 34% 향상시켰지만 네. 기존에 있던 숙련된 직원들은 AI가 이미 자신들이 사용하는 방식하고 유사한 접근법만 강화하다 보니까 예. 생산성 증가가 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 AI가 숙련된 인재들의 모범 사례를 학습해서 저숙련 근로자에게 전수하면서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했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직업은 여러 개 업무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기술은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거나 자동화하는 거고요. 그래서 항공교통 관제사의 경우는 비행 데이터 처리를 보조하는 역할에 도움을 받는데 최종적인 판단은 인간이 합니다. 네. 높은 임금을 유지하는 비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무인 계산대에서는 계산원의 업무를 단순화하고 거스름돈 계산과 같은 반복적인 작업들이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숙련도의 요구 수준이 낮아지면서 임금은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고요. 그래서 초기의 낙관적인 전망하고는 다르게 저숙련 노동자들은 AI에 의해서 대체되거나 임금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AI가 발전할수록 이러한 영역이 계속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결국 네. 소수의 직원만이 가장 복잡한 사례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초기에는 AI가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광범위하게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이 특정 기술을 평준화하고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이 노동시장의 구조를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아마도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직군은 고임금 산업에서의 주니어 직원들일 겁니다. 급여는 높은데 하는 일은 단순 반복적이거나 지원하는 업무면 네. AI의 영향을 받을 인센티브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네, 그래요. 자, 생성형 AI가 우리의 업무 환경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이제 쭉 예상을 해봤거든요. 네. 네,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 마지막에 제가 조금 비관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뜨끔했는데요. 네. 한편에서 노동시장은 항상 기존 역할은 사라지고 새로운 직무가 창출되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각으로만 우리가 미래를 재단하면서 불안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2018년 조사에 의하면 당시 미국에서 수행되는 업무 중에 60%는 1940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들이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기술 혁신이 숙련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산업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기계를 다룰 줄 아는 엔지니어가 높은 임금을 받아왔고요. 반복 작업을 수행하던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했죠. 네. 컴퓨터 시대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혜택을 받은 반면에 이 타이피스트와 같은 직업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AI도 유사한 경로를 따를 겁니다. 복잡하고 정보가 풍부한 환경에서 판단력이나 유연성,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이 큰 혜택을 받게 될 겁니다. 네네. 인류의 어떤 시기라도 숙련된 인력과 그렇지 않은 인력 간의 격차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AI를 둘러싼 시각 변화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크게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AI 기술에 대한 초점이
성능에서 효율성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점 하나하고 네네. AI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입니다. 노동시장 변화는 이제 방금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AI 기술 효율성을 정리를 하면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원천 기술을 개발하지 않아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경제가 성공한 비결 중 하나가 수출 중심의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기조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잘 따라가면 됩니다. 네. 많은 언론 기사가 AI 경쟁력을 원천 기술 중심으로 판단하는데 그 역시 중요한 기준이지만 남이 만든 원천 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도 판단이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효율성 중심의 AI 기술 발전을 계기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은 희망적입니다. 그렇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